네, 우리가 앞서서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특히 생물적 요인을 영양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구성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들끼리 생물과 환경, 즉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이제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작용, 그리고 생물이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한다라고 말로만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는 254페이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과 환경 여기 파트를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교과서 254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색상이 반전돼서 잘 안 보이죠? 이거 한 번만 다시 반전해 볼게요. 아이고. 반전해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육지와 독도에서의 그 식물 그 분포, 사철나무를 비교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게 되면요. 자, 먼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 조건들이에요. 자, 육지에선 토양의 깊이가 40에서 100cm까지, 즉 1m 정도까지가 이제 토양의 깊이가 깊어요. 그런데 반면에 독도라고 하는 환경은요, 토양의 깊이가 뭐 기껏해야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얕죠. 얕은 토양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 풍속을 비교를 해볼까요? 바람. 풍속을 비교했더니 육지는 2m/s, 평균 풍속 독도는 4.5m/s. 너무나 풍속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지금 이 다른 생태계인데요. 육지 생태계와 독도 생태계는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환경적인 요인이 차이가 나면 거기에 살고 있는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얘 지금 사철나무를 본 건데요. 사철나무의 생김새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4쪽 육지와 독도의 사철나무 비교에서 나와 있는 서술을 보게 되면 육지에서 자라는 사철나무는 높이가 한 3에서 5m까지 그 나무의 길이가 이렇게 자란대요. 근데 독도 같은 경우에 독도에서는요. 사철나무의 높이는 단 0.5m, 한 50cm밖에 조그맣게 안 자란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생물 집단에서의 형질의 차이가 보인 걸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종이에요. 둘 다 사철나무라고 하는 같은 종인데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바로 얘네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토양의 깊이도 다르고 평균 풍속도 다르고요.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생물에 자라는 그 높이 키가 달라진 거죠. 이거는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의 예시를 본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생물에게 미치는 생물에게 미치는 요 영향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용. 지금 작용의 예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림을 따오기가 애매해서 이거는 실어놓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시는 뭘까요? 지렁이의 활동에 따른 토양의 변화. 자, 지렁이가 어디 사냐면 땅 속에 살죠. 지렁이가 막 이렇게 땅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막 구멍을 뚫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양에 공기의 함량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가만히 있는 그 땅에 비해서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렁이도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 분해 산물들이 토양 속으로 흡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양이 조금 더 비옥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작용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지렁이, 생물이 이렇게 토양 속에서 하는 활동에 의해서 토양의 성분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생물이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인 반작용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봤듯이 사례가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작용의 예시구나, 이거는 반작용의 예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256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요. 되게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과 환경의 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 빛의 파장, 토양, 그리고 공기, 물이라고 하는 환경 요소에 따라서 생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또는
생물들이 이러한 환경 요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시, 빛의 세기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과 생물의 특성이 생물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두 컷이 나와 있는데 역시 안 보이죠? 반전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강한 빛에 유리한 식물, 소철이에요. 소철이라고 하는 애는 강한 빛에서 잘 살고 있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산세베리아라고 하는 식물은 약한 빛에 유리한 식물이에요. 산세베리아. 얘네들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잎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소철의 잎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가시처럼 이렇게 잎의 면적 자체가 되게 좁죠. 그리고 좁고 두꺼운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산세베리아는 잎 하나가 굉장히 넓고 얇은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잎의 모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느냐? 바로 환경적인 조건, 즉 빛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강한 빛에서는 좁고, 이제 잎의 특성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좁고 두꺼운 잎을 가져요. 두껍다라는 건 두께가 두꺼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빛에 유리한 식물 산세베리아는 넓고 면적 자체가 넓고 얇은 잎을 가지게 되죠. 다시 색상 반전할게요. 아이고. 그래서 소철은 좁고 두꺼운 잎, 그리고 산세베리아는 넓고 얇은 잎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한글로 풀었으면 너무 기니까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 강한 빛에 유리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잎을 양엽이라고 얘기를. 양엽. 엽자는 이거는 잎의 엽자를 쓰고 양은 양지에서 사는 그런 애들이다. 그래서 강한 빛에 적응한 잎을 가지고 있다. 넓고 얇은 잎은요, 약한 빛, 음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음지에서 적응된 잎이다. 그래서 음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엽과 음엽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빛에 따라서, 약한 빛에 따라서, 즉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의 특성이 결정됐네요. 이거는 뭐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빛의 세기가 잎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작용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죠. 그럼 요 사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의 특성이 변하는 거, 왜 이렇게 됐는지를 구조적인 걸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실제로 빛이 강한 곳, 양옆, 빛이 강한 곳에서 있는 애들은 좁고 두꺼운 잎을 가지는 양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잎의 단면을 봤더니 얘는 이렇게나 넓은, 즉 이게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고 여기 면적은 이렇게 좁은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빛이 약한 음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얇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빛이 세면 셀수록 뭘 많이 할 수 있어? 광합성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 광합성을 더 많이 하려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엽록체가 필요하겠죠. 엽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빛이 강한 곳 양엽에서는요, 이 엽록체가 분포하는 이러한 세포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많이 존재해요. 그런 애들을 어려운 말로 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을 하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되게 빼곡하게 많이 분포를 해서 이렇게 두꺼운 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강한 빛에 잘 적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엽에서 훨씬 더 광합성 량이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빛이 약한 곳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의 수가 되게 적어요. 대신에 약한 빛도 잘 투과할 수 있도록 얘네들은 굉장히 얇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잘 투과할 수 있어. 빛이 잘 투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얇은 잎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넓은 면적의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고 얇은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약한 곳에서 사는 이런 음엽 같은 경우에는 이 양엽에 비해서 광합성량은 어떨까요? 광합성량은 당연히 적겠죠. 근데 광합성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합성을 통해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음엽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세베리아, 음엽의 대표적인 산세베리아를 봤고 소철도 봤어요. 이거는 이제 빛의 세기가 잎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작용의 예시를 하나를 본 거예요. 잘 정리해 두세요. 네, 다음으로는 빛의 파장과 해조류의 분포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환경 요인 뭐가 나와 있나요? 빛의 파장이죠.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요인이 이제 해조류라고 하는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이거는 그 물리학적 개념이죠. 파장이 긴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적색이죠. 적색광. 그리고 파장이 짧은 애들. 짧은 빛은 청색광이 보통 청자색광이 청색광. 보통 여기 이제 파장이 짧은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물리학적 공식이라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경향성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파장이 길수록 즉 적색광일수록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작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커요. 그래서 이 빛이 파장에 따라서 얘를 그 빛이 바다에다가 그 빛을 쏴준다고 했을 때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긴 애들, 즉 에너지가 약한 애들은요. 깊은 곳까지 투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파장이 긴 애들은요. 수심이 얕은 곳에 이 색깔로 쓸까요? 얕은 수심에만 분포를 하게 되겠고 파장이 짧은 애들, 에너지가 큰 이런 청색광 같은 애들은 이제 깊은 곳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포를 하냐면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이거 지금 또 색반전이 돼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적색광 같은 경우 그리고 청색광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 적색광은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반면에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빛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만 분포를 할 수가 있어. 깊은 곳엔 적색광이 투과가 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약해서. 반면에 청색광은 얕은 데도 당연히 분포를 하지만 깊은 곳까지도 왜냐면 에너지가 크니까 깊은 곳까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수심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분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수심에 따라서 빛의 파장 분포가 다를 뿐인데 그 수심에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해조류의 종류도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얕은 수심에선 주로 어떤 애들이 분포하냐면 녹조류들이 분포를 하고요. 깊은 곳에서는 홍조류들이 분포를 할 수 있어요. 홍조류는 물론 그 수심이 얕은 데서부터 깊은 곳까지 쭉 끝까지 다 분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녹조류라고 하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빛은 밑에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얕은 곳에서만 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녹조류라고 하는 애는 수심이 얕은 곳에 있는 적색광을 광합성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색광이 분포하고 있는 곳에만 녹조류가 분포를 하게 되고 반면에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청색광을 사용을 해요. 광합성을 하는데 청색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색광은 전체적으로 다 분포를 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곳까지 홍조류가 분포를 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그림 다시 넘어가서 녹조류와 홍조류가 있게 되는데 녹조류는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서 관찰이 되는 반면에 홍조류, 이 빨간색처럼 보이는 김이 대표적인 홍조류거든요. 이 홍조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환경 요인이 이제 해조류라고 하는 그 생물 요인의 분포를 결정짓는 역시 작용의 예시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를 다시 여기서 해보면요. 이 얕은 수심에는 어떤 애들만 분포한다? 녹조류만 분포를 한다. 녹조류만 분포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녹조류가 분포를 하고 깊은 곳에서는 홍조류가 분포를 하는 거를 통해서 녹조류는 광합성에 어떤 애들을 사용을 하고 적색광을 광합성에 사용을 하고 홍조류는
광합성에 청색광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특정 파장의 빛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특정 파장의 빛을 선호하는 이 녹조류는 얕은 수심에만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청색광을 활용하는 애들은 깊은 곳에서도 홍조류는 분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말로 정리를 해보면 수심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이 다르므로 그 파장에 영향을 받는 해조류의 분포도 달라진다. 라고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심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해조류의 분포라고 하는 생물적인 요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니까 얘도 역시 작용의 예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 빛의 세기, 그리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양부터 해서 쭉 뒤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